거실 한가운데 사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천장 점검구는 벌어져 있고 그 안에서 축축한 냄새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투, 물 한 방울이 내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맡았던 현장의 곰팡내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아래에서 정대훈 소장이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정도는 초기 하자예요. 조금만 지나면. 나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초기 하자는 이렇게 젖은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정대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나는 점검구 안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보았습니다. 텅 빈 소리가 울렸습니다. 너무 가볍고 너무 얇았습니다. 마치 이 집 전체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세영이 거실 끝에서 수건을 쥔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믿음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 나는 사다리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바닥에는 이미 지름 3cm의 물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작은 원이었지만 그 안에 우리 가족의 불안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구조 문제라고 단정하시면 곤란합니다. 요즘 아파트는 다 이 정도. 요즘 기준은 그렇습니까? 정대훈이 말문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그 틈에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우리 너무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불이. 나는 준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작게 움찔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 떨어지는 집에서 그냥 참고 살라는 거냐? 정대훈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구두 굽이 바닥에서 딱 소리를 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처리하겠습니다. 본사에도 전달 드릴게요. 그는 인사도 채 마치지 못한 채 서둘러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작은 진동이 거실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투,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작은 눈물방울 같았습니다. 이제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건 단지 누수 문제가 아니다. 나는 바닥의 물자국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이 집도 딸도 지키지 못하겠구나. 바로 그때 오래된 나의 직업적 감각이 낮은 목소리로 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다. 이삿날 아침, 나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초겨울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새로 지은 건물 특유의 콘크리트 냄새가 옅게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평생을 건축 현장에서 보낸 사람에게 콘크리트 냄새는 마치 고향의 흙냄새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준호가 창문을 내리고 손짓했습니다. 웃으려는 얼굴이었지만 눈가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위해 끌어온 모든 부담이 그의 표정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주차장 기둥을 지나며 습관처럼 균열과 단차를 살폈습니다. 이제는 내일이 아닌데 몸은 여전히 예전 방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올해 67입니다. 3년 전 건축사무소를 정리하고 물러났습니다. 당시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배님, 이제는 프로그램이 다 해요. 요즘은 속도가 중요하죠. 후배들에게 자리 좀 양보하셔야죠. 말은 공손했지만 그 말들이 내 가슴에 박힐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에 깊은 금이 생겼던 시기였습니다. 그 금은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나는 벽면 마감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최근 트렌드대로 저렴하지만 멀쩡해 보이는 자재들이 잘 맞춰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 새집 냄새와 페인트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희망과 기대의 냄새. 하지만 내 코끝은 그 냄새 너머의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세영이 서 있었습니다. 조금 부은 눈, 설렘과 피곤이 섞인 얼굴. 아빠, 왔어요? 그래, 많이 힘들지 않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정리만 좀 하면 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관 안은 아직 박스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거실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남서양이라 그런지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틀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단열재 결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손주가 내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외할아버지, 또 고치는 거야? 고치는 게 아니라 괜찮나 보는 거다. 손주는 내 손끝을 만졌습니다. 외할아버지, 손냄새나. 뜨거워. 어린아이의 손끝에 느껴지는 나의 온기. 그 온기가 아직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또 검사하는 눈이네. 세영이 내 뒷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기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세영이 초등학교를 옮길 때였습니다. 나는 학교 건물을 끝까지 둘러봤습니다. 외벽 크랙, 계단 난간, 교실 창틀, 화장실 배수 상태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때 세영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아빠, 그냥 학교야. 공사하러 온 사람처럼 왜 그래? 그 말 속에는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유난 떠는 아빠에 대한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들 앞에서 직업적인 눈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추면 감출수록 내 안의 무언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매끈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불안이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집 괜찮죠?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브랜드라던데. 준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눈빛에는 걱정과 자부심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인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길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입이 저절로 그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사무소를 운영할 때 나는 늘 시비를 가리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도면대로 안 하면 시공사와 싸웠고 안전 펜스가 하나 빠져 있어도 사진을 찍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꼰대 건축사, 현장 사정을 모르는 책상 물림, 무례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내가 조금 미움받는 대신 누군가의 집과 건물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진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태도는 비효율이 되었습니다. 나의 신념은 시대에 뒤처진 고집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대표가 회의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좀 고생 그만하시죠. 후배들한테도 자리를 좀 내주셔야 하고요. 정중한 말이었습니다. 예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밑바닥을 나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한참을 혼자 주방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어둠 속에서 내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영이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진짜 시작이네. 애 학교, 회사, 대출 다 이 집에 달려있네. 나는 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의 피부도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내 딸이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고생 많았다. 나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집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을 열어놓고 둘러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놀이터와 덜 심어진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밥을 먹다가 불쑥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많은 집들, 이 많은 사람들, 이 구조를 버티는 건 결국 콘크리트와 철근과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는 조용히 거실 기둥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문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나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 내일도 와줄 수 있어요? 냉장고 들어오고 인터넷 기사 오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시간 비워놓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나는 손에 남은 페인트 가루를 털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런 불안을 줄이는 일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구조를 챙기고 숫자와 도면 뒤에 있는 사람들의 하루를 생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집에 들어섰을 때부터 오래된 직업적인 감각이 조금씩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나는 문득 천장을 한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아직 아무 금도 아무 얼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건물이, 이 단지가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온전히 버텨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단지 건물에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퇴한 뒤의 내 삶, 가족 안에서의 내 자리, 그리고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묵묵한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그 천장에 아주 가느다란 금이 생기고 물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한 방울이 우리 가족의 삶과 이 아파트의 속살, 그리고 내가 살아온 세월까지 모두 비추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돌아보면 그날의 불편한 예감이 바로 이 이야기의 첫 줄이었습니다. 나는 그 첫 줄을 아직 조용히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 방울의 물과 함께 천천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 점검구를 닫고 나왔을 때 거실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무거웠습니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는 멈췄지만 사람들 사이에 떨어진 말들은 그대로 바닥에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대우는 신발을 꿰어 신으며 마지막까지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건 사진이랑 영상 다 본사로 올리겠습니다. 아버님 말씀도 전달은 드릴게요. 하지만 구조 문제라고 단정하시는 건 책임질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나는 그를 따라 현관까지 나갔습니다.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그는 잠깐 나를 보더니 애써 웃는 얼굴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 얇았습니다. 종이 한 장처럼. 저희 회사 기준대로, 규정대로 처리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약간 세게 울렸습니다. 그 뒤로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너무 세게 나간 거 아니에요? 나는 신발장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세게 나간 건 저쪽이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안에서도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딸의 입에서 아빠가 세게 나갔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나는 내가 또 가족에게 부담이 되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회사 사람인데요. 우리 앞으로 이 집에서 살아야 하고 완전 적으로 돌리면 더 버티기만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준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가장의 두려움,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공포. 그래서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는 거냐.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준호가 바로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도 화나요. 근데 회사랑 싸우는 거 길어지면 진짜 지칩니다. 인터넷 보면 다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자민원으로 몇 달씩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 정대훈의 태도보다 딸과 사위의 표정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지쳐 있는 얼굴, 한 번 더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 아빠, 그냥 보수 확실히 해달라고 하고 적당한 보상 받고 끝내면 안 돼요? 세영의 말이 조심스럽게 떨어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발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적당한이 어느 정도냐? 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우리 가족 모두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굳은 어깨, 세영의 떨리는 손끝, 그리고 방 안에서 자고 있을 손주의 숨소리. 내가 이들을 지키려는 건지 아니면 내 옛 신념을 지키려는 건지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퇴직할 때 챙겨온 감리보고서 양식, 하자 처리 규정, 오래된 법령 복사본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서랍의 냄새가 방 안으로 번졌습니다. 곰팡내와 종이 냄새, 그리고 그 안에 묻어있는 세월의 무게. 책상 위에 노트를 펴고 오늘 상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하자 위치, 누수량, 현장 소장 발언. 손이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습관이었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기억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기록만이 진실을 지켜줍니다. 펜 끝이 종이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나는 조금씩 침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일단 기록부터 하자. 나는 간단한 도면도 그렸습니다. 거실 슬래브, 배관 경로, 점검구 위치, 물 떨어지던 지점을 표시하고 추정 가능한 원인을 옆에 적었습니다. 1. 배관 연결부 불량. 2. 슬래브 상부 방수층 미시공 또는 파손. 3. 급배수 라인 설계 변경 후 시공 오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도면이 필요했습니다. 시공도면, 변경도면, 감리일지. 하지만 그 서류들은 이제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은퇴한 사람한테 도면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세영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금쯤 천장을 보며 잠 못 이루고 있을까?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딸 집으로 갔습니다. 관리사무소부터 들렀습니다. 창구 안쪽에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내 쪽을 슬쩍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무심함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뭐 도와드릴까요? 어제 백사동 1203호 인원 들어간 거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직원은 시스템을 몇 번 클릭하더니 금세 화면을 돌려봤습니다. 네, 접수되어 있고요. 시공사에서 1차 방문 완료, 누수 의심, 재방문 예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눈썹을 좁게 모았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실제로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 네,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서 시공사 쪽에서 후속 조치 계획 보내오면 문자 드릴게요. 목소리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오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이 단지 전체 하자 현황 같은 거 볼 수 있습니까?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런 건 입주자 대표회의나 추후에 정식으로 공지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도 다 파악이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시스템, 알 권리가 있지만 알려주지 않는 구조. 관리사무소를 나오며 단지 안내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네 개동, 각 동에 비슷한 구조의 세대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도 어딘가에서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떨어지는 물방울, 혼자 참는 사람들. 오후에는 시공사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매뉴얼대로 있는 목소리. 현재까지는 배관 접합부 단순 누수로 추정되며 구조적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보수 공사 일정 협의드리겠습니다. 현장 사진이랑 점검 내용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잠깐의 정저. 내부 문서라 외부 제공은 어렵고요. 하자 보수 결과는 문자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감리보고서나 변경도면은요? 상대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건 외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고객님. 나는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나를 감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나는 그저 불편한 고객일 뿐이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민폐가 되는 시대. 그럼 이 집이 애초 설계대로 지어진 건지 제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허가 과정 다 거쳤고요. 사용 승인도 난 단지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 그 단어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더 조용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마음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은퇴한 노인의 말이 과연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저녁 무렵 세영집에 다시 들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수 업체가 잠깐 와서 실리콘을 더 바르고 갔다고 했습니다. 진짜 금방 와서 대충 보고 가더라. 세영의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찍어놨냐? 응, 이것저것 찍었어. 그녀가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천장 얼룩, 바닥에 떨어진 물, 점검구 안쪽 배관. 이거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할 수 있다. 잘 저장해둬라. 소송까지 가자는 말은 아니죠, 아빠? 세영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두려움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간, 돈, 에너지,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싸움이 머릿속에 떠오른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겨울이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지금 당장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다. 나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다만 이 집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건 필요하다. 준호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장인어른,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요즘 뉴스 보면 하자 없는 아파트가 없던데 너무 큰 기대를 한 건 아닐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자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도의 문제입니다. 하자는 항상 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고치느냐의 문제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하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싸울 힘이 없다는 것.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한참을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공사 중인 다른 아파트 단지의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바꾸겠다는 마음보다는 가까운 사람만이라도 지키자는 마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이 세영과 준호와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집의 구조가 무너지면 무엇부터 흔들릴지 문제는 분명합니다. 하자가 있다. 시공사는 최소한으로 인정하려 한다. 가족은 지쳐있고 나는 은퇴했다. 나는 책상으로 돌아가 노트를 다시 폈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해야 할 일. 1. 다른 세대 하자 현황 확인. 2. 입주자 단톡방, 카페 등 연결 방법 찾기. 3. 구조적 하자 판단 기준. 다시 정리. 4. 시공사 공식 답변 서면 확보. 펜 끝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5. 감정보다는 사실로 말할 것. 나는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는지, 어디서 그만두어야 하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적어도 모른 척하고 넘기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이 오늘 하루를 통과해 내 안에 남았습니다. 이 생각은 내일 더 또렷해질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나는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조용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혼자 서 있는 노인의 그림자. 하지만 그 그림자는 내일이면 조금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며 나는 천천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누수 자국이 완전히 마르기도 전에 단지는 이미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입주자 단톡방에서는 비슷한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천장 얼룩, 벽면 곰팡이, 베란다 틈새 물기, 글마다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같아요. 이거 정상인가요? 시공사는 연락도 안 받네요. 혹시 구조 문제 아닐까요? 마지막 질문은 누구도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구조 문제. 그 두 단어가 가진 무게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각각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사진 속 얼룩들이 모두 비슷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같은 라인, 같은 층.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명확해졌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동시에 이상하게도 조금 안도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하지만 확신이 생겼다고 해서 해결은 한치도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여전히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전문 업체와 협의 중입니다. 형식적인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마치 시간을 흘려보내려는 듯 사람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분노가 지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듯 세영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빠, 일주일 넘었는데 바뀐 게 없어요. 저쪽은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우리만 또 흥분하는 사람처럼 될까봐 겁나요. 나는 딸의 표정에서 이 일이 가족의 생활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불평등한 싸움, 익숙한 구조. 큰 쪽은 기다리면 되지만 작은 쪽은 기다리는 동안 무너집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입주민들끼리라도 모여서 전체 상황을 확인하는 게 좋겠다. 다들 그럴 여력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빠가 좀 같이 나서주면. 세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겠다 싶을 때 서로 잡아줘야지. 그 말을 하면서도 내 안에서는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들을 이끌 수 있을까? 은퇴한 노인의 목소리가 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녁, 커뮤니티 센터 작은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는 문 안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비슷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불안과 기대, 그리고 조금의 체념. 입주민 대표 박준서라는 남자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확한 말투, 차분한 표정.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를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누수 세대만 11가구입니다. 모두 비슷한 위치에서 문제 발생했고요. 저희가 외부 기술사 한 분을 섭외했는데 일단 상담 차원입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점퍼, 단정하게 묶은 머리. 자신감보다는 침착함이 먼저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안전기술사 김아린입니다. 나는 그 이름을 들으며 자세를 조금 고쳤습니다. 전문직 특유의 정확한 호흡. 말에 불필요한 장식이 없었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의 말투. 하리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직 현장을 직접 본 건 아닙니다. 다만 제공해 주신 사진들과 오늘까지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단순 초기 하자 가능성도 있지만 몇 가지 공통 패턴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고르듯 조용해졌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첫째, 누수 위치가 대부분 거실 슬래브의 동일축에 있습니다. 둘째, 방수층 침투 형태가 마감 실리콘 노후와는 다릅니다. 셋째,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박준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구조 문제라는 건가요? 하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입술을 다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처음이라 그럴 수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작은 숨을 다시 들이켰습니다. 마치 내 생각을 누군가가 정확히 말해준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품고 있던 불안이 이제 공식적인 우려가 되는 순간 누군가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배우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의 후
하리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세영집을 보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무식입니다. 예, 말씀 들었습니다. 하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나는 묘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동료를 대하는 듯한 시선, 세대를 넘어선 존중.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손전등과 습도계를 꺼냈습니다. 전문가의 동작이었습니다. 낭비 없는 움직임. 하린이 천장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얼룩은 꽤 시간이 지나면서 번진 흔적이에요. 초기 누수는 테두리가 더 흐트러져 있거든요. 그녀의 손끝이 얼룩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진단하듯 부드럽지만 정확하게. 아이 방 천장에 희미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졸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여기 방 안전해? 그 작은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이 순간, 이 문제는 하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머리 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응,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확인하는 거야. 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하리는 나를 한번 바라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점검구를 열자 하린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배관 연결부 실리콘이 너무 얇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작업 시간이 부족했을 때 흔히 생기는 패턴입니다. 그녀의 손전등이 배관 이음새를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서툰 손길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끝낸 작업, 책임감보다 일정이 앞섰던 현장. 세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큰 문제라는 건가요? 정확한 판단은 전체 동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리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단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문가는 불확실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녀는 그 경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현장 점검 중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나가더니 돌아올 때 미묘하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작은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공사 쪽에서 제가 오늘 여기 온 걸 알고 있는 듯합니다. 입주민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요? 박준서가 물었습니다. 이 단지 시공사 자회사에서 감리한 걸로 되어 있죠. 제가 거기서 몇 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력 조회하면 금방 알 겁니다. 나는 그녀의 입술이 아주 살짝 굳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겉으론 침착했지만 마음이 흔들린 흔적. 아마 저쪽에서 압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은밀한 경고, 업계에서 일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암시. 젊은 전문가에게 그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리는 가방을 다시 닫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도 현장 상태는 기록해 두겠습니다. 기록만으로 뭔가 바뀌겠습니까? 내 입에서 무심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현장에서 느낀 무력감이. 그녀는 나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록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누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 고쳐야 하는지 보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마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다짐 같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는 의지. 나는 그 순간 이 젊은 기술사가 나보다 훨씬 더 단단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인이 돌아간 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영과 준호는 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점검 결과를 기록한 내 노트도, 할인의 진단도, 입주민들의 단톡방도, 시공사의 무심한 답변도 아무것도 실제 상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 앞에서 손으로 아무리 밀어도 꿈쩍도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은퇴한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입주민 몇 명이 뭉친다고 달라질까? 나는 소파에 앉아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과거 현장에서 나는 이 손으로 많은 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창문 뒤에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들은 모를 것입니다. 자기 머리 위 천장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순간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현실은 나의 이상을 하나씩 깎아냈습니다. 결국 나는 무엇을 지켜냈을까? 그 질문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입주민 단톡방이었습니다. 할인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전체 배관도면 확보 방법 찾았습니다. 입주민 대표님께 따로 설명드렸습니다. 내일 밤 몇 분만 가능하시면 동별 실측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조적 문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짧은 글인데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도면. 그건 시공사가 절대 먼저 내주지 않을 자료입니다. 고지업 박준서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가능하신 분 내일 8시 커뮤니티 센터로 모이죠. 권 선생님도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화면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뀐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직 해결의 길은 멀다. 그러나 처음으로 누군가와 한 방향을 바라본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걸을 사람이 있다는 것. 조용한 집 안에서 나는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군. 그리고 그 순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나의 감각이 조용히 깨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대신 오래된 근육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도면을 보던 눈, 구조를 읽던 감각, 사람을 지키던 의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아직 모르지만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입니다. 그 확신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생겨났습니다. 나는 노트를 다시 펴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둡지만 동쪽 하늘 끝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었습니다. 내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단지한 공기가 어딘가 달랐습니다. 겨울 냄새 사이로 사람들의 숨결이 섞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손에 작은 노트를 쥔 채 커뮤니티 센터를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어제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딜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얼굴들, 아이를 안고 온 부부, 혼자 나온 노부부,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달려온 듯한 젊은 가장들, 모두의 얼굴에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곤 너머로 무언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의 눈빛. 이 사람들 모두 그냥 참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낮은 대화 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여기요. 박준서가 먼저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뒤쪽 자리에는 세영과 준호도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영이 내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 아빠,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 혼자가 아니잖니. 그 말이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김아린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셔츠에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줄자와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사의 무기처럼.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차분했습니다. 긴장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한 가지 확실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끝까지 가보겠다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동별로 실제 치수를 재서 도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리는 단지 안내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몇 개의 라인을 그었습니다. 이 축을 기준으로 문제가 반복됩니다. 104동, 105동 같은 라인 세대에서 비슷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죠. 그녀의 손끝이 지도 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오늘 저와 권 선생님이 각 세대를 돌면서 슬래브 높이, 벽체 두께, 배관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이 자연스럽게 불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내 쪽으로 모였습니다. 그 시선들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기대와 신뢰가 담긴 눈빛들. 권 선생님이 예전에 구조 감리도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그냥 오래 현장에서 버틴 사람입니다. 몇몇이 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도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아,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과 나는 같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폭풍 속을 지나가는 배. 하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는. 우리는 층을 나누어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이사 도중 박스가 아직 쌓여 있었습니다. 문틈에서는 새집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각 집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사람들은 비슷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 누수 확인하러 오셨죠. 말은 달랐지만 눈빛은 같았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반씩 섞여 있는 얼굴. 제발 우리 집만 이상한 거 아니길. 하지만 혹시 정말 큰 문제라면, 할인이 줄자를 대고 숫자를 불러주면 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슬래브 하부에서 바닥까지 높이, 벽체 두께, 점검구와 배관 위치, 반복되는 숫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튀는 값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2cm 정도 처짐이 있네요. 할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랫집은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위층도 조금 이상했고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리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할인의 눈빛에 작은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그녀도 확신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추측이 사실이 되는 것을 세 번째 세대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준호가 복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도울 건 없을까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했지만 눈빛은 어제와 조금 달랐습니다. 회피하던 눈이 이제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위층 집에 같이 가자. 집주인 혼자 계시니까 젊은 사람이 같이 있어 주는 게 낫겠다. 네, 그러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관여하지 않겠다 해서 같이 서 있겠다로 옮겨가는 마음. 위층 세대에서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 길,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좀 비겁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회사랑 싸우는 거 피하고 싶다는 식으로. 죄송합니다. 나는 걸음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걸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다. 그래도 아버님 혼자 너무 앞에 세우는 것 같아서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혼자가 아니네요. 저도 옆에 있겠습니다. 그 말에 목이 약간 따끔했습니다. 다행히 복도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나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그 손길로 충분했습니다. 그래, 같이 있자. 나는 그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로도 오늘 하루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짐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는 짐은 견딜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노트에는 숫자와 메모가 쌓였습니다. 각 세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적는 수치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었네요. 한 젊은 부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확인하니까 마음이 좀 놓여요. 나이 든 남자가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일 것입니다. 그의 손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위로도 확신도 줄 수 없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쩐지 조금 덜 외로워 보였습니다. 문제를 혼자 안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누군가 함께 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집에 모든 것을 걸고 들어온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 돌아와 식탁에 둘러앉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모든 점검을 마치고 다시 커뮤니티 센터로 내려왔을 때 시계는 밤 9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노트, 커피 캔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른 후의 지휘소 같았습니다. 할인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구조 검토는 더 필요하지만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확인한 것만 봐도 개별 세대 관리 소홀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입주민들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문장을 되새겼습니다. 개별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은 곧 누군가의 설계와 시공, 관리 과정 전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할인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간단한 표와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동별 라인별 슬래브 높이 편차, 누수 발생 위치, 배관 라인 겹치는 지점,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불안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시공사와 공식적인 자리를 요청하겠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입주자 대표님들과 가능하다면 권 선생님도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준서가 바로 물었습니다. 권 선생님이요? 할인이 내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보는 수치와 현상 외에도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과 현장 감각이 꼭 필요합니다.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사람들의 눈이 다시 내게로 향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시선이었습니다. 기대와 신뢰가 섞인 눈빛. 당신이 필요하다는 무언의 메시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조금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던 역할을 다시 집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게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옷을 다시 입는 것처럼 낡았지만 내 몸에 딱 맞는.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세영이 내 옆으로 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진짜 고마워요. 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세영의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선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까? 고맙기는 내 집인데. 그래도 아빠 아니었으면 나 그냥 다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것 같아요. 세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사 오기 전부터 지친 상태라 싸울 힘도 없었고 그 말 속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사 스트레스, 재정 압박, 아이, 양육, 그리고 부모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기 싫었던 마음. 딸도 어른이 되어 이제는 혼자 버티려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꼭 싸워야겠다고 생각하면 혼자 하지 마라. 세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같이 해야 버틸 수 있다는 거. 그 웃음은 오래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아이 때 새 공책을 받았을 때 지었던 그런 웃음. 순수하고 희망에 찬. 나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말없이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단지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정리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집들. 나는 오늘 모았던 자료와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문제를 알고 같이 보고 같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공사가 자료를 부인할 수도 있고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협상은 길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지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막연한 불안에서 구체적인 사실로, 흩어진 불만에서 함께 서 있는 연대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시공사와 마주 앉게 될 것이다. 그 자리는 단죄하자 보수협의 자리가 아니라 이 집과 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묻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나는 코트를 벗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도망가지 말자. 그 말은 남을 향한 다짐이 아니라 오랫동안 피하고 싶어 했던 내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은퇴 후 나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조용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의 삶과 엮여 있고 그 엮임 속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다시 나아가는 발소리, 내일을 향해 조금 단단해진 마음의 소리. 그 소리는 다음 장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시작을 차분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 천장, 50년 전에 지어진 오래된 집. 그러나 아직은 든든한 천장. 세영이네 집 천장도 곧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제대로 살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잠, 싸움을 위한 휴식.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 공사 중인 다른 아파트 단지의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바꾸겠다는 마음보다는 가까운 사람만이라도 지키자는 마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이 세영과 준호와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집의 구조가 무너지면 무엇부터 흔들릴지. 문제는 분명합니다. 하자가 있다. 시공사는 최소한으로 인정하려 한다. 가족은 지쳐있고 나는 은퇴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입니다. 시공사와의 두 번째 회의. 얼굴 구성은 첫 번째 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맞이하던 무심한 표정 대신 이번에는 준비된 종이와 도면이 먼저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회의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시공사 팀장과 현장 소장 정대훈, 다른 한쪽에는 입주민 대표 박준서, 김아린, 그리고 나. 정대훈은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넘기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예상보다 침착했습니다. 해당 라인 전체 방수와 배관을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깐 숨이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일정 조정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옆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크게 박수가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 오랫동안 쥐고 있던 주먹이 펴지는 순간, 나는 손에 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쥐고 있던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세게 쥐고 있었던 걸까?
팀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처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고백하려는 듯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권 선생님과 김 기술사님이 정리해 주신 자료 덕분에 저희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과는 생각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특히 진심일 때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늦어도 오는 게 안 오는 것보다 낫지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분노도 승리감도 아닌 그저 조용한 인정. 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가장일 것입니다. 할인이 옆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안도의 미소. 박준서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 그 순간 나는 이 싸움이 승패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자연스럽게 이해했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누가 끝까지 눈을 돌리지 않고 버텼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은퇴한 노인이었던 내가 조용히 앉아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공사 계획이 각 세대에 공지되자 단지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여전히 불편은 있었습니다. 공사 소음, 천장 뜯어낸 흔적, 비닐 천마.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예전 같은 막막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누가 제대로 싸워줬잖아. 이번에는 회사가 도망 안 가네.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나에게 직접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어딘가 내 쪽을 향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나서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단에서 가볍게 인사만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 겁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할인의 전문성, 박준서의 조직력, 입주민들의 용기, 그리고 세영과 준호의 신뢰, 그 모든 것이 모여 이 작은 승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영 집 공사 날, 나는 아침부터 가 있었습니다. 거실 천장은 이미 비닐로 감싸져 있었고 작업자들이 철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톱 소리, 망치질 소리, 파괴의 소리지만 동시에 재생의 시작. 세영은 부엌에서 컵을 씻고 있었습니다. 눈 밑은 여전히 조금 어두웠지만 얼굴에는 처음 이사 왔을 때와는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어요?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있지. 그 말, 요즘은 좀 안 맞는데요. 세영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덕분에 요즘 동네에서 유명하잖아요. 다들 우리 단지에 건축사 어르신 계신다고. 나는 괜히 컵 하나를 더 닦는 척했습니다. 얼굴이 조금 뜨거웠습니다. 창피함보다는 부끄러움, 인정받는다는 것의 무게. 그렇게 말하지 마라.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지. 그래도 저한테는. 세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 번도 안 부러웠던 적 없는 아빠예요.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들어온 한 방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맞춘.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 한켠에 있던 질문. 나는 좋은 아버지였나? 그 질문에 세영이 아주 짧지만 분명한 답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속은 상하게 했을 거다. 내가 겨우 꺼낸 말에 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처는 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어떻게든 더 나은 집에서 살게 하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세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걸 이제야 이해해서 좀 미안해요. 세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당겨져 있던 줄이 천천히 느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녀 사이에 오래된 긴장, 오해와 서운함, 그것들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사팀이 배관을 걷어내고 슬래브 상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나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실제 모습은 내가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가능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메워진 흔적, 어디선가 떠밀려 내려온 자재들,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막을 수 있었을 일들. 현장 소장 정대훈도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였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 말 들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어차피 현장은 늘 완벽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나중에라도 인정하고 고치느냐, 모른 척하고 덮느냐, 그 차이죠. 정대훈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번 일,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도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용기를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 대화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단지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입주민 대표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었고 단톡방에서는 정보와 경험이 조금 더 차분하게 오갔습니다. 누군가 불편을 이야기하면 그냥 참으세요 대신 같이 알아볼까요? 라는 말이 먼저 달렸습니다. 나는 그 흐름을 보며 집이라는 공간이 단지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사는 방식의 결과물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건물은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 만드는 공동체가 건물을 채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구조. 어느 날 저녁, 단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김아린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현장 점검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같았습니다. 손에 들린 가방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더요. 할인이 웃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는 코트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 한 겁니다. 저도 제 일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놀이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생명의 소리.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처음에 연락받았을 때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공사랑 예전에 엮인 것도 있고 이런 문제에 깊게 관여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계셔서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나는 뜻밖의 말을 들었다는 얼굴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요? 네.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앞에서 걸어가주는 어른 같은 느낌이었어요. 할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인의 말은 과장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가슴에 남았습니다. 진심은 꾸밈이 없을 때 더 깊이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할인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창문 뒤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그 모든 것을 담은 집들. 나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내 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현장에서 물러났을 뿐 내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늦게 찾아온 인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세영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왜?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애도 아빠 보고 싶대요.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가벼운 웃음. 주말 저녁 그 집 식탁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세영이 정성껏 준비한 것들. 손주는 내 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외할아버지, 여기 집은 이제 안 새지?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환하게 트였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걱정 없는 눈빛. 그래, 이제는 안 새게 해놨다. 외할아버지가 고쳐준 거야? 나는 잠시 세영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 응, 할아버지랑 여기 사는 어른들이 같이 고친 거야.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멋있다. 그 한마디가 살아온 세월 전체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고생이, 모든 좌절이, 모든 외로움이 이 한마디로 의미를 얻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아직 세상의 무게를 모르는 고맙다. 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인지 모르게. 아이에게, 세영에게, 준호에게,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에게.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별은 많지 않았지만 도시의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몇 개의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늦추며 내 인생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었다. 중년에는 잘못 지어진 것을 막으려 애쓴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삶이 새지 않게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 남아도 괜찮겠다는 것. 역할은 변했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일, 삶을 지탱하는 일.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틈은 언제든 생깁니다. 사람 사이에도, 집의 구조에도, 나 자신 안에도. 하지만 그 틈을 마주볼 용기만 있다면, 그리고 그 틈을 함께 막아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삶은 생각보다 괜찮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번에 배운 건 결국 아주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직 쓸모가 있다. 나도 아직은. 그 생각이 밤 공기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 오늘 하루도 나는 제대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젊은 날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도면을 펼치고 구조를 점검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영이 있고 준호가 있고 할인이 있고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새지 않는 집, 무너지지 않는 삶, 서로를 지탱하는 공동체. 그 꿈은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단지의 공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천장은 새로 마감되었고 배관은 교체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변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이제 서로를 압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눕니다.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책을 찾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따금 그 단지를 방문합니다. 세영과 손주를 보러, 그리고 가끔 다른 입주민들의 작은 질문에 답하러. 선생님, 이게 정상인가요? 여기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나는 그럴 때마다 천천히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과장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김아리는 이제 다른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웃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길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느 봄날 저녁, 나는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파트 벽면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세영이 손주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내게 달려왔습니다.
외할아버지, 그래, 우리 손주, 아이를 안아 올리며 나는 저 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새지 않는 천장, 이제는 안전한 집,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집에서 만드는 기억들이 모두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아이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세영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응, 행복해요. 이 집에서. 세영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파도가 잦아든 바다처럼. 그래, 나도.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석양이 천천히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둘 불이 켜지는 창문들, 각각의 창문 뒤에는 저마다의 삶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버티는 삶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빠.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세영과 손주가 손을 흔들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삶은 결국 새지 않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작은 행복들이, 따뜻한 기억들이, 그리고 그 일을 나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더 조용히, 하지만 여전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고 나처럼